2차 대전과 한국 전쟁 당시 첩보 요원으로 참전한 작가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쓴 책이다. 기원 전후의 전쟁에서 심리전이 작동한 사례를 사파와 사진 자료로 생생히 들려준다. 저자에 따르면 전쟁은 몸뚱이가 아니라 적의 생각과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 병법을 쓴 저술가들도 이를 증언하고 있다. 전쟁은 수단만 다를 뿐 정치와 같다고 주장한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금어는 태고적부터 공인된 진리를 현대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전쟁은 일종의 설득이다. 유사 이래 심리전이 없는 전쟁은 없었다. 우리는 지금도 심리전을 치르고 있다.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은 심리전이란 무엇인가? 지은이는 폴 M.A. 라인바거 지음, 유지훈 옮김, 투나미스 출판사예요. 심리전의 역사적 사례입니다. 심리전은 전쟁 전부터 종식된 이후에도 벌어진다. 심리전은 심리전 전담 요원을 상대로 벌이는 싸움이 아니다. 전쟁의 법과 관례 및 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형이나 전투 서열 혹은 교전 측면에서 정의할 수도 없다. 심리전은 끊임없는 과정일 뿐이다. 성패는 작전을 개시한 후 수개월이나 수년이 지난 뒤에 알려질 때가 덜어 있다. 어떻게든 성공하면 엄청난 보상을 누리고 실패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심리전은 전쟁이라는 익숙한 개념에 잘 들어맞진 않는다. 군사학이 정밀하고 정확한 까닭은 합법적인 폭력을 적용한다는 정의가 명확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라고 본다. 장교나 사병은 자신이 적을 정하지 않고도 다수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쟁을 선포하거나 중립을 인정하거나 적군의 목록을 작성하거나 혹은 평화를 선언하는 등의 문제는 정치색을 띠는 탓에 군인의 책임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즉 군인은 고위 당국이 군사작전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법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사령부가 적을 확정한 후라야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선에서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반면 작전의 본질이 하염없이 모호한 분야는 오직 심리전뿐이다. 심리전은 수장과 임무의 성격상 전쟁이 선포되기 훨씬 전부터 개시된다. 격렬한 교전이 중단되더라도 심리전은 중단되지 않는다. 적은 심리전에 투입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때로는 조국과 신의 목소리로, 때로는 교회나 친근한 언론의 목소리로 위장한다는 것이다. 심리전 담당 요원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적과 투쟁을 해야 한다. 눈에 빤히 보이는 전담 요원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는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심리전에서 승리와 패배는 딱히 규정할 잣대가 없어 전략을 구상하더라도 섬뜩한 살얼음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심리전이란 무엇인가? 분명한 전쟁 프로세스 중 베일에 쌓인 심리전에 접근하는 공식적인 방식을 보자면 논리로 주제의 범위가 한정될 때까지 정의에서 정의로 이어지는 유클리드 증명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혹은 시대에 따라 심리전이 발전해온 양상을 밝히는 역사적 접근법도 흥미로울성 싶다. 심리전과 프로파간다는 각각 인류만큼이나 역사가 깊지만 독립적인 전략으로 주목하기 위해 현대식으로 전문화되었다. 관련 사료는 수천 종의 서적에 산재되어 있는 탓에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긴 어려울 것이다.
퇴역을 고려하고 있는 독자라면 이 주제를 꼭 살펴보기 바란다. 프로파간다의 역사는 혹시라도 특이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했을 법한 수많은 사건을 다시 조명할 뿐 아니라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을 밝히 볼 수 있는 감각도 일깨워줄 것이다. 심리전을 구사했다고 인용할 만한 자료도 적지 않다. 이 심리전의 이해를 통한 부분이요. 이 성경 속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좀 자주 많이 읽게 되고 또 듣게 되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또 하나의 심리전 안에 들어가는 전술이라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기드온이 구사한 패닉 전술. 기드온이 구사한 패닉 전술이라고 나왔어요. 심리전을 적용한 옛 사례 중 하나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횃불과 항아리를 사용한 사건을 꼽는다. 이 일화는 성경 사사기 7장에 기록되어 있다. 기드온은 전술적으로 열세였던 반면 미디안은 많은 수효로 기드온을 아주 쓸어버릴 작정이었다. 보통 전술로는 전황을 역전시킬 수 없던 그는 작금의 사령관과는 달리 좀 더 신적인 영감을 바탕으로 당대의 기술과 군대식 의뢰에 주안점을 두었다. 기드온은 앞서 300명의 장정을 확보한 후 적 진영에 혼란을 일으킬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당시 군대는 100명 중 1명이 등과 횃불을 들고 출격한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300명에게 각각 횃불과 나팔을 갖추게 했으니 30만 병력의 아우라를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등불은 요즘처럼 스위치로 전멸할 수 없으므로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 허를 찌르는 급습이 가능했다. 장정 300명은 횃불과 항아리를 준비했다. 횃불은 항아리에 숨긴 채 나팔과 함께 이를 각자가 하나씩 들고 나선 것이다. 기드온은 당일 밤 적진 주변에 병력의 대형을 갖추고는 자신을 따라 항아리를 동시에 깨도록 했다. 그리고는 미친 듯 나팔을 불어댔다. 미디안인들은 충격에 잠을 깼다. 경황이 없던 터라 제 진영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히브리 기자는 이 공로를 겸허히 하나님께 돌렸다. 미디안이 싸움을 포기하고 주랭랑을 치자 이스라엘은 그들의 뒤를 쫓았다. 결국 기드온은 미디안을 진멸했다. 아테네인과 한족의 프로파간다. 심리전을 좀 더 그럴듯하게 활용한 사례는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에서 최고로 꼽히는 범선들을 점찍어둔 후 마실 물이 흐르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이튿날 이오니아인이 아르테미시움에 도착하면 바로 보이는 비석에 글을 새겨두었다. 내용은 이렇다. 이오니아인들이여, 조상과 싸움을 벌이고 그리스를 노예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그대는 불의를 행하고 있소. 우리와 손을 잡읍시다. 혹시라도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전장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카리아인에게도 철수를 요청하시오. 어느 것도 불가하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가 개입하더라도 밀어붙이시오. 다만 이오니아인은 우리의 자손이며 본디 야만인의 원하는 그대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2차 대전 당시 중국의 괴뢰부대와 이탈리아군 등 다소 반신반의하는 적들에게 살포한 전단과 문구가 매우 흡사하다. 선동가가 청중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 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상대의 안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뉘앙스는 유대감을 일으키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이오니아인이 전쟁을 밀어붙일 경우를 대비하여 페르시아에 대한 흑색 선전도 추가했다. 골수가 아닌 이오니아인이라면 누구든 아테네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유도한 것이다.
현대식 전시전단의 요건에도 모두 부합하는 선전이다. 네, 이렇게 역사 중에 이렇게 일어났던 심리전 부분들이 사파를 통해서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재미있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심리전의 기능입니다. 전쟁도 그렇지만 심리학도 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다. 전쟁과 심리학은 각각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유서가 깊다. 전쟁은 심리학보다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평범한 이슈로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과거에는 종교나 윤리, 문학, 정치 혹은 의학이라는 표제하에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현대 심리전은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의식적으로 적용해 왔다. 심리학에서 파생된 심리전. 전선에서 심리학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심리학자는 군인의 시선을 정신적인 대상, 그러니까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돌리게 한다. 욕정을 원한으로, 지략에 능한 개인을 겁쟁이 집단으로, 마찰을 불신으로, 편견을 분노로 바꾸는 비결을 일러주기도 한다. 둘째, 심리학자는 적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을 설정할 수 있다. 역사를 보더라도 심리 상태를 잘못 판단해서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사례도 덜어 있었다. 심리학자는 통계나 설문조사를 통해 포로의 면면을 파악하면 일정 기간에 해당되는 전군의 심리도 추정이 가능하다. 설령 포로가 없더라도 적 당국이 자국의 군대나 국민에게 송출한 뉴스와 프로파간다를 분석하면 심리를 예측할 수 있다. 적군의 여론을 비롯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떨어뜨릴 변수를 밝히고 나면 그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심리학자는 심리전 요원의 사명감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된다. 심리전을 구사할 때는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더라도 설득하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증오에 집착하는 것은 군인의 임무가 아니다. 증오심이 누구에게는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최선의 임무는 전투나 다른 수단으로 적이 싸움을 멈추도록 유도하는 것뿐이겠지만 전투가 아닌 프로파간다를 선택한다면 심리학자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적인 감정은 억제해야 하니까. 끝으로 심리학자는 매체, 라디오나 전단, 확성기, 소문을 퍼뜨리는 잠입요원. 재밌어요. 소문을 퍼뜨리는 잠입요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송환된 적군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해당 매체를 활용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규정하는가 하면 작전, 첩보 장교와 손잡고 심리학적 수단을 풀 가동할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며 군사, 경제 혹은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프로파간다의 타이밍을 노리기도 한다. 네, 이게 책이요 굉장히 심리전에 대한 거잖아요. 그 이전에 그런 심리학 분야에 대한 영향들을 많이 받고 조언도 받고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그 이전부터 굉장히 활발히 이렇게 활동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파를 보면은 되게 좀 재미있는, 익숙진 않지만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과서에도 나왔던 어떤 이렇게 막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러한 그 표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스터라고 하죠. 예, 막 그런 포스터. 당시에도 정말 이러한 심리전들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역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함축되어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그런 역사에 관한 관심이 많으신 분도 좀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심리전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